뭘 가져오더라도 단기적인 급등주는 얼마든지 있죠. 아무리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상한가는 나와요. 그걸 가지고 무슨 소리야, 어제도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도 상승하는 애들이 있었다, 있죠. 그거를 매일매일 틀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이면 주식해도 돼요. 계속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그 미국 기준금리로 봤을 때 네. 4.5에 뭐 4.6이면 뭐 4.5에서 5% 네. 요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네. 이 정도만 올라도 네. 경기는 쉽지 않다는 건가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경제, 실물 경제가 무조건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한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옵니다. 야, 과거에 한국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도 성장이 얼마나 잘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개발도상국일 때, 그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신흥국의 초반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도상국 금리 20% 30%예요. 근데 그 나라들 경제성장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반에서 50등 하는 애가 20등 30등까지 올라가는 때는 금리가 높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10위권에 있습니다. 선진국이더라고요. 10위권에 있는 애가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10위권에서 1위까지 한 방에 확 올라갈 성장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한국의 과거와 지금 신흥국과 지금 개발도상국을 같이 비교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시험에서 예를 들어 네. 50점에서 한 네. 7, 80점 맞는 거는 네. 뭐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네. 가능한데 막 90점에서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건 엄청 그럼요. 힘들잖아요. 그거 네. 5점 10점 올리려고.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골프를 치면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골프의 모든 골프의 꿈은 싱글 골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80대 타수하고 70대 타수하고는 몇 개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몇 개를 못 넘어가는 사람이 아마 골프 치는 사람 중에 99.9%일 겁니다. 평생을 쳐도. 그렇구나. 예, 그 몇 개 차이가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100개를 치는 사람이 90개로 넘어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그 몇 개 줄이는 거는 한두 개만 고치면 야. 그냥 넘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려운 구장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성장률과 금리라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왜 한국은행이 네. 0.5를 올리고 싶어 그쵸. 하는지 0.75 네. 부담스러워 하는지 그 0점 몇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와. 제가 방송에 보통 나오면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다르게 뭐 굳이 막 숫자를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하고 지표를 가져와서 막 보여주고 하는 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와 주식시장이라는 게 숫자대로 그런 지표들대로 이론대로만 움직였다라고 하면 어려울 리가 없죠. 와.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어떠한 흐름에 있고 어떠한 방향성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그냥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우리가 숫자를 갖고 와서 얘기한다라고 해도 결국 그거는 그냥 어떤 지표 중에 하나만 될 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한국은행이 0.7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 만약 이 두 가지 옵션을 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네. 0.5를 올리면 환율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와, 그러면은 0.75를 올리면 경기 부담이 더 되는 거고, 그렇죠. 부동산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최악을 면할까를 선택하는 옵션인 거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를 더 이쪽으로 해야 잘 될까요? 라는 옵션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수십 개, 진짜 중요 국가들 수십 개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받고 있고, 맞아요. 이게 이제 중간밖에 안 왔어요. 이 상황에서는 뭘 해도 어렵습니다. 진짜 최악을 막는 건 무엇이 있을까 정도만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준비해라, 조심해라, 현금 확보해놔라, 하락을 대비해라, 그때 가면 방법이 없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와, 그러면은 이거 조금 너무 팩트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전문가분들이 바이더딥을 지금 외치시잖아요. 싸가지고 네네. 사도 된다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각자의 의견은 다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각자의 뭐 의견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기회라는 거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처음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고 시드가 많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기회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지금 이미 다 물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건 사실 저는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이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선제적 금리 인하니 뭐 후행적 금리 이거 다 그냥 배제하고요. 모든 지표가 수십 년 만에 처음 발생한 거예요.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을 바닥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배경이 달랐잖아요. 우리가 뭐 2008년도 뭐 서브라임 사태도 있었고 1997년도에 IMF도 있었고 물론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 지금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풀린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천문학적인 돈 어떻게 회수할 건데요? 이거 풀어놓은 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앞서서 풀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야지만 성장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돈이 풀어지는 게 이렇게 차근차근 커진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이만해진 거예요. 이 앞에 걸 다 합친 것보다도 10배 이상 커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거처럼 바닥이라는 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지금 대만 관련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이걸로 인해 촉발된 많은 지정학적 문제들 그리고 전 세계 금리 인상 그리고 막대하게 풀어진 돈,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물가 그 모든 것들이 저는 1년, 2년 안에 해결되긴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오히려 훨씬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언제 사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판단하고 난 뒤면 이미 다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팩트 폭격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난 뒤에 들어가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제를 공부하고 앞에서 만들어졌던 이 지정학적 문제, 통화정책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될 때 그리고 연준의 지금 목표가 뭐가 됐을 때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연준이 디지털 화폐의 전환을 빨리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게 뭔지 그게 전환됐을 때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건지 아니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게 전환이 될 때 들어가자는 소리지 이미 온 국민이 다 안 뒤에 들어가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그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 국민이 주식해서 아는 그때가 아니라 경제와 시장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돌려졌구나 지금은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주식이 다 오른 뒤에 들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발빠른 전문가들이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추어들인 우리들이 공부를 해서 들어가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해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지금 당장 오늘 이 네. 순간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라는 거는. 지금 기회라고 얘기하는 정말 말하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의 논리도 분명히 일리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본인들이 어떤 판단하에 얘기를 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기회를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럼요. 최소한 1년, 2년은 더 두고 보고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때 연준이 지금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무참히 박살내고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를 하고 있고 긴축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돈을 푸고 그 돈을 푸는 게 선제적 금리 인하인지 후행적 금리 인하인지를 보고 그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때 모두가 곡소리를 내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 코치님 네.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네. 한 몇 정도면은 네. 그 정도 수준일까요?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걸 배제하고 본다면 저는 코스피가 뭐 2000선 전후면 정도면은 적어도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발생을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어디가 바닥일지는 사실 저도 전혀 예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뭐 중국, 대만 이런. 네, 대만에 대한 대만 문제들. 리스크.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영상에서 채널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11월 달에 대만에서 지방선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지방선거인데 지금 대만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우리로 치면 챌린지 선거운동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중공한테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불항복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음. 뭐 물론 그때가 갑자기 반짝하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11월에 지방선거 때 이 불항복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당선 자체가 되게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11월 달에 아마 당선이 된다고 하면 보통 그 불항복 서약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10월 달이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론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정이 뭐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임이. 시진핑의 심기를 건. 그럼요. 근데 시진핑의 현재 최고 우선 목표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대만 통일이 이미 공식 석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만 통일이 우선 목표예요. 대만 통일이 우선 목표인데 가뜩이나 미국과 대만이 지금 자꾸 가까워져서 정말 보기 싫은데 여기서 대만의 지방선거에서 불항복 서약서를 한 정치인들이 대거 깔린다?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걸 가만히 놔둔다라고 하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약점이 하나의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그거를 어거지로 지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하나의 이 중국이라는 건 우리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대만인데 과연 중국이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나머지 중국 내에서 반발하는 그 민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퍼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분열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아야 돼요. 그게 실물 전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미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경직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만도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찌라시만 퍼지더라도 그 충격은 결코 작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은 일단 10월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냐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를 제가 볼 때는 결정지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달에 그런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게 만약에 그 전으로 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네. 걸리는 걸리는 거죠? 횡보를 계속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것도 뭐 기준마다 틀리겠지만 최근도 보면은 3,000대에서 쫙 빠졌다가 2,700 오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반등이고요. 그때 내려갔다가 2,500까지 올라오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반등이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200의 1차 저지가 만약에 잡힌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뭐 2,300 뭐 중반 라인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반등인 거죠. 근데 그런 반등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나오는 거예요. 많이 빠지면은 튕겨 오르는 게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퉁 튕겨 올랐지만 결국은 밑으로 내려간다가 데드캣 바운스잖아요. 오릅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오르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왜냐면 그런 변수들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막 거기서 기대를 하는 거는 네. 3천 이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저는 솔직히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이 올랐던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돈을 푼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급의 기업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막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저는 3천이라는 수치 자체가 한국은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단기간에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 네.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네. 정말 1, 2년을 계속 좀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로. 최소 그렇게 들고 계셔야겠죠. 그럼 결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젠 방법이 없어요. 네. 죄송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맞네요. 네.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반등장에 팔을 하고 반등장에 현금 확보를 해라. 근데 그때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는 그 얘기를 왜 이제 안 해요? 손해가 이미 생겼고 이미 손해가 커졌는데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하죠. 손해가 커져도 적어도 손절을 하고 일부의 현금은 확보해놔라. 근데 지금 다 몰리신 분들은 결국 뭡니까? 그때도 그 얘기를 안 들었고 이때도 이 얘기를 안 들었고 이때도 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상승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다녔던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너무나 큰데 이제 지금쯤 손실 본 분들은 10% 20%대 손실 때가 아닐 거 아니에요. 10% 20%대 손실인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미 50% 이상의 손실을 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냥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열심히 노동으로 현금 확보해놔라.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너무 외람된 말이죠. 근데 섣부른 희망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주식은 사면 안 되고 그렇게 원화채굴 한 다음에 네. 지금은 그 손실 본 거를 만회하려고 하고 원금을 회복하려고 원금 이상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는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미국 주식, 중국 주식, 한국 주식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뭘 가져오더라도 단기적인 급등주는 얼마든지 있죠. 아무리 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상한가는 나와요. 그걸 가지고 무슨 소리야. 어제도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도 상승하는 애들이 있었다. 있죠. 그거를 매일매일 틀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이면 주식해도 돼요. 계속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10번 성공하면 3, 4번 성공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나머지 6번, 7번에서 다 까먹어요. 저는 이제는 쉽지 않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좌 닫아놓고 네. 열심히 원화채굴하고. 예, 원화 채굴해가지고 시드 모아놓고 다음번에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내 책임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최코치님 정말 오늘 들으면서 이게 매크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과 함께 네. 자산시장과 그 다음에 그 실물경제 네. 역시 결국은 실물경제 네. 거기에 귀결이 돼서 이게 같이 간다는 거를 다시 네. 한번 뼈저리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맨날 떨어진다고 맨날 폭락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인보스를 얘기해왔고 현금 확보를 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채널에서도 들은 분이 있고 안 들은 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잘 듣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결과가 좋은 거고요. 그런 분들이 기회예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회라는 거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기회가 오는 거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금 다 때려 박아버리면 지금 바닥 아니면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네. 저는 아직이라도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어쩔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스트레스라도 덜 받게 그냥 내려놓으시고 다음을 기약해서 현금 열심히 모으고 그 사이에 경제 공부하고 시장 공부해서 나중에 수입을 벌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그때 만회하자.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희망적인 얘기는 오히려 더 희망고문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네. 네. 또 이게 고통이 있는 만큼 또 성장이 있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네. 참 그 최코치님 언제 또 만약에 네.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네네. 기적과 같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게 네.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또 그런 게 좀 느껴지신다면은 네. 또 한 번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귀한 걸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뭐 제가 그걸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열심히 시장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보인다면은 좀 발빠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코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한 요 정도에서 정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부자TV의 최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